우리가 아는 나사는 과연 정직할까요? 인류를 우주로 이끈 과학적인 성과와 그 뒤에 감춰진 비밀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요, 여러분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사가 인류의 위대한 성과로 기억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요, 그 위대한 성과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나사는 정말로 모든 비밀을 공개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는 나사는 과연 전부일까요? 우주 탐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 기관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고 인류를 우주로 이끈 나사가 실제로 그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의 어두운 비밀들, 그리고요, 그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마이크 바라이죠. 마이크 바라는 단순한 음모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 연구가로서 오랜 시간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활동하고요, 주류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나사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깊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이크 바라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나사가 숨기고 있는 진실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크 미션 The Secret History of NASA라는 책을 집필했죠. 그는 이 책에서 나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의 경계를 허물 시간이죠. 마이크 바라는 나사의 여러 활동 뒤에 숨겨진 오컬트적인 영향, 그리고 초자연적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사는 단순히 우주를 탐험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류와 우주를 연결하는 어두운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는 정말 단순한 우주 탐사 기관일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비밀 조직이 있을까요? 마이크 바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나사의 설립 과정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나사는 1958년에 설립되어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선두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당시의 냉전은 한창이었고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나사의 출발에는 단순한 과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음모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마이크 바라의 주장입니다. 마이크 바라는 나사의 창립자들이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오컬트와 초자연적인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인 잭 파슨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잭 파슨스는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시에 오컬트 집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죠. 잭 파슨스는 알레스터 크로울리와 같은 인물들과 연관되어 있었고요. 그가 나사의 설립 과정에서 미친 영향은 단순한 과학적인 공헌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의식과 오컬트적인 신념을 나사의 철학에 심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바라는 나사가 단순히 우주를 탐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나사는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조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단순히 영화 속의 음모론 같지만은 마이크 바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마이크 바라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나사의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비밀스러운 사건들과 은폐된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요. 그들이 왜 이런 정보를 숨기려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라에 따르면 나사는 단순한 과학 탐사 기관이 아니라 세계 권력자들과 연관된 비밀 조직의 일환으로서 우주에서 벌어진 일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요, 나사의 탄생 배경에 단순한 과학적인 탐구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나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가 우주 탐사 기관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이 최초로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에 한 남자의 이름이 나사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바로 잭 파슨스. 그는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불렸지만은 그의 또 다른 정체는 바로 오컬트 신봉자였다는 사실이었죠. 잭 파슨스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죠. 그는 젊은 나이에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인정받았고요. 이후에 나사의 설립 과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유는 과학적인 업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잭 파슨스는 전설적인 오컬트 마스터인 알레스터 크로울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지요. 여러분요, 크로울리의 이름을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보죠.
그는 마법과 오컬트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영국 출신의 오컬트 사상가이자 마법사였던 크로울리는 자신의 종교 철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가 주장한 텔레마라는 신조는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신비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잭 파슨스는 바로 이 크로울리의 가르침을 따랐고요. 심지어 그가 운영한 오컬트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요. 이 시점에서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으신지요?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오컬트와 깊이 연관될 수 있었을까요? 파슨스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죠. 그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려는 과학적인 욕망과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오컬트적인 신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학적인 연구는 단순한 물리학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꿈꾸는 영적 탐구였지요. 잭 파슨스는 크로울리의 신념을 바탕으로 텔레마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마법사로 여겼습니다. 그는 로켓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요, 정말 끊임없이 오컬트 의식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우주 저 너머의 미지의 존재와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죠. 파슨스는 자신이 하는 로켓 발사 실험이 일종의 의식이라고 믿었고요. 이를 통해서 차원을 넘나드는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는 왜 이런 임무를 자신의 초창기 역사 속에 받아들였을까요? 잭 파슨스의 역할은 단순한 과학적 공헌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가 그의 오컬트적인 신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잭 파슨스는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로서 이 연구소는 나중에 나사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JPL은 우주 탐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었지요. 잭 파슨스의 천재적인 과학적 능력은 나사의 초기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컬트적인 신념과 행동은 그의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주목을 받게 되었지요. 잭 파슨스는 JPL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비밀리에 크로울리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한 오컬트 의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처럼 초기 나사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잭 파슨스가 오컬트의 신봉자이며 그의 정신적인 스승 크로울리의 텔레마 교리를 따르며 나사 내부에서도 비밀 의식을 진행했다고 마이크 바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잭 파슨스는 로켓 발사가 단순한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마법적인 의식이라고 믿었고요. 그 의식을 통해서 우주 너머의 미지의 존재와 교신하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잭 파슨스는 여러 차례의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의 동료 과학자들조차 정말 경악할 정도였죠. 파슨스는 로켓 발사 실험 중에 갑작스러운 돌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우주와의 소통이 성공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파슨스는 1952년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아주 미스터리한 폭발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새로운 로켓 추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은 그 폭발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컬트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잭 파슨스는 죽었지만 그의 신념은 나사의 역사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의문이 더 커집니다. 나사가 단순히 과학적 탐구를 위한 기관이었다면 왜 잭 파슨스 같은 인물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요, 나사의 초기 활동들에는 왜 이런 오컬트적인 신념이 깊숙이 자리 잡았을까요? 마이크 바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요, 나사가 과학을 넘어선 신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주를 탐험한 과정에서 발견한 비밀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잭 파슨스가 주장했던 오컬트적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사는 단순히 우주 탐사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더 깊은 신비와 비밀을 추구하는 조직일까요? 잭 파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사의 기원이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서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탄생 과정에서 잭 파슨스의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지요. 마이크 바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나사가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비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탐사선들이 달에서 가져온 사진들, 그리고 우주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지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유명한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작은 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었다. 자, 하지만요, 이 위대한 순간은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달 착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로 기억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달 착륙이 가짜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음모론의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 착륙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나사가 실제로는 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비밀리에 스튜디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시는지요? 이 음모론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증거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증거는 바로 달 착륙 영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입니다. 달 착륙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달 착륙 영상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그림자였죠. 달 표면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그림자가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달의 환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빛, 태양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여러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달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스튜디오에서 여러 조명을 사용해 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달의 험난한 지형과 태양의 빛을 계산한다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요. 여전히 이 의문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증거는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꽂은 미국 국기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의 환경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겠죠. 하지만 영상에서 보면은 우주 비행사가 달에 깃발을 꽂을 때 깃발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나사가 이 장면을 지구에서 촬영했고요. 그 당시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는 것이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 현상에 대해서 깃발이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우주 비행사가 깃발을 꽂을 때 생긴 진동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의 해명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역시 가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실수였을까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달 표면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달은 진공 상태이며 대기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비행사들이 달에 남긴 발자국이 왜 그토록 선명하게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음모론자들은 달의 환경에서는 그런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또한 다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달 표면이 매우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발자국이 쉽게 찍히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음모론을 더욱더 흥미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1968년에 개봉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우주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이 영화의 특수 효과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고요. 실제 우주에서 촬영한 것 같은 현실감을 자아내었죠. 음모론자들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나사의 요청을 받아서 달 착륙 장면을 비밀리에 촬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사용한 촬영 기술과 특수 효과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달 착륙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서 보내온 사진 중 일부는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그 당시에 노출을 달 표면에 맞추었기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모론자들은 달 착륙선이 착륙한 위치나 비행사들이 달에서 보내온 영상의 화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과연 1969년의 기술로 이러한 고화질의 영상을 지구로 전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의 달 탐사들은 어떨까요?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나사는 몇 차례 달 탐사를 진행했지만은 음모론자들은 이 모든 탐사가 완전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에서 발견된 여러 미스터리한 사진들, 이상한 구조물, 그리고 달 표면에 대한 나사의 철저한 통제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하고 있죠.